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강의 계획서 잠깐 한번 가봐요. 이 강의 계획서는 우리 교재는 이제 이게 기본 교재로서 민법 정리로 할 거고, 여기에 이제 주로 하고, 그다음에 보충 교재로 사례편 있죠? 사례편은 이제 각종 기출문제하고, 예상 가능한 문제를 이제 실어 놓은 거예요. 법무사 기출문제도 필요한 부분은 실어 놨어요. 일단 이제 2차 봉차가 한참 시작됐고, 민법이 거의 이제 뒷부분 끝물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선생님들한테 다 이제 공부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이제 따갑대로 들으셨을 거고, 민법이란 과목은 특성상 이제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미치는 파급 효과가 있는 과목이죠. 그래서 법무사 시험에서 사실 민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배점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전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은 과반수 이상이에요. 거의 5분의 3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법을 잘하면 다른 과목도 잘하는 거예요. 민법 잘하면 민수법 못할 리가 없어요. 민법 잘하는 분은 민수법도 잘하고 다른 과목도 잘하게끔 돼 있어요. 그 시스템이. 그럼 민법을 많이 해야 되는 건 맞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제 동차를 지금 준비하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기본기를 다진다 생각하면 그건 민법 입문 강의로 가야 돼요. 기본기를 다진다 생각하시면. 동차에서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깔아놔야지. 그래서 이번 시험에 어떻게 단지 그냥 시험장 구경만 하고 온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도 어떻게든지 그 2차 합격생에 발을 들여놓겠다라는 심정으로다가 절실한 심정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럼 민법이라는 과목이 양이 많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공부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보다 이번 순환 동차반 순환은 합격권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을 삼겠다 아니면 면과락 수준으로 받겠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민법을 올인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민법을 올인하면 안 되고 민법은 이 수업 시간에 하는 것만 따라오셔야 돼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서 한 것만 하루에 한 2시간 이상 복습 정도, 2시간 정도 복습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과목에 투자하셔야 돼요. 민법을 이 15회 때 내가 민법을 올인해서 마스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동차를 노리신다면은 그거는 기본 강의를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강의. 그건 나중에라도 들을 기회가 많이 있어요. 이 올해 동차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민법은 이 책을 교재를 전반적으로 다 하지 않고 필요한 중요 판례 위주로다가 시험에 나올 거 위주로다가 정리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필요 없는 부분은 올해 시험 관련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제끼기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핵심 유학적으로 공부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돌린다. 적어도 지금부터 3번 이상 돌리면 돼요. 민법을.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게 수업 시간에 따라오고 복습 한번 하잖아요.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고 가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만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올 문제를 내가 맞추겠다. 모르는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모르는 거는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몰라요. 기득권 했다 그래서 모르는 문제가 그 사람이 더 잘 본다는 보장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더 만약에 이 열린 마음으로다가 답안을 작성한다면 그분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동차생이든 기득권이든 일단 2차 시험 관련해서 답을 맞춰야 돼요. 답을 일단 그 출제자가 요구하는 답을 체크해 내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답이 요구와 관련된 판례를 끄적거려 주시면 된다 이 소리야. 물론 공부가 좀 돼 있으면 정확하게 확실하게 양을 풍부하게 쓰면 훨씬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합격권 동차반생이라 하더라도 합격권에 갈 확률이 높아요. 기득권만큼 잘 쓰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득권은 1년 동안 그 판례를 외우고 숙지하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에서 답을 골랐다면 그분들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서로 비슷한 조건에서 답을 맞췄다. 그럼 답을 맞춘 사람이 일단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논거는 그 사람들 기득권보다 좀 부실하게 썼다 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분이 이 답을 틀렸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답을 맞췄을 때는 기득권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답안을 더 풍부하게 쓸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은 답을 맞추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판례를 양을 많이 채울 필요 없어요. 동차반은
문제를 다 푼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거기 문제에서 한 10문제 가까이 나온단 말이에요. 10문제 가까이에서 적어도 8문제 이상은 맞춘다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판례 내용 쓰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시간에 쫓길 거란 말이에요. 시간에 쫓기더라도 부실하게라도 쓰면은 민법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소리는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단, 기득권만큼 잘 쓰지 못하는 건 분명해요.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답을 맞추고 그 관련된 판례를 써주면 양이 적더라도 이 출제자한테 호감을 가질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민법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말 안 해요. 그러니까 민법은 면가락을 노리시는 거예요. 면가락. 민법은 꽈락도 잘 나와요. 면가락 하면은 명가락 수준으로 다 공부해 가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 수준이라는 것이 민법이 올인했다고 해서 더 점수 잘 나오지 않아요. 민법은 특성상 과목이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 하는 거, 체크해 준 거, 그거 위주로 반복해 간다. 뭐 새로운 거 보려고 한다. 별로 이것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일단 강사가 찍어준 거, 그다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굳히고 있는 중요 판례를 반복해서 보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민법도 명가락을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민법을 명가락을 해서 공부를 한다면 오히려 명가락이 아니라 좋은 점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마스터해서 확실하게 공부하겠다. 쉽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발이 묶여가지고 다른 과목을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은 수업 시간에 하는 거 중요한 거. 그래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복습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과목에 투자하라. 다른 과목에 병행해서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차를 노리신다면 적어도. 그렇게 해서 일단 말씀드리고, 시험을 볼 거예요. 시험은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격일간으로 해서 7번 정도 볼 거고, 시험 빠지시면 안 돼요. 시험 반드시 보셔야 돼요. 못 보더라도 보셔야 돼. 그럼 못 보더라도 못 쓰더라도 내야 돼. 그 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자기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를 가져야 돼. 그래야지 그 다음엔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라는 어떤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험은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배운 복습 차원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내보고 답안 쓰는 거 봐가지고 난이도를 조정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하시고, 시험은 본다, 7번 보신다 생각하시고 써봐야 된다. 2차는 아무리 귀에 듣고 자기가 혼자 많이 공부해도 써보지 않으면 써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써봐야 된다는 거. 써보면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를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출문제 분석이라 그래서 요 나눠드린 자료 있죠? 그거는 이제 자기 공부할 어디 책상 어디다 딱 갖다 놓고 필요할 때마다 들여다 보시는 거예요. 민법이 이를 이렇게 출제했다. 작년까지 민법 출제한 것을 이렇게 쟁점 위주별로다가 간단하게 써놨어요. 우선 정리할 중요 부분 이렇게 했는데, 거기 그 민법 총칙분에 착오 부분을 약간 볼드체화 시켜주세요. 그 볼드체가 좀 더 가능성이 높고 중요하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밑줄친 부분이 있고 밑줄친 부분이 있잖아요. 자, 이 중에서 민법 총칙의 착오 취소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성을 좀 더 부과시켜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제 말은. 착오 취소. 착오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주셔라. 좀 더 신경 써다. 자, 그리고 요 이제 출제 예상 중요 판례라 그래가지고 26페이지짜리를 민법 총칙까지 나눠드린 거 있어요. 적어도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꼭 봐야 된다. 동차생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각 챕터 각 그 중요 제목 관련된 별로 중요한 몇 개를 선별했어요. 무한대로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자료는 2차 시험정 자료로다가 학원에서 요구해가지고 만든 자료거든요. 2차 시험정에 나갈 거예요. 근데 2차 시험정에 가서 이 보구성, 물론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빨리 스킵해서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미리 여러분은 동차생 미리 받아봤으니까 미리 공부해 가신다. 꼼꼼하게 체크해 가면서. 그래서 적어도 26페이지짜리 판례는 확실하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수업하면서 자료는 가지고 다니세요. 수업하면서 이제 필요한 부분은 이제 언급해 드릴게요. 자, 오늘 진도는 이제 채권의 대의권까지 잡아놨어요. 오늘 배울 내용 중에서 물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채권의 대의권이에요. 채권의 대의권을 확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오늘 공부한 것은 오늘 돌아가서 2시간 내에 2시간 넘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2시간 내에 복습으로 정리하시고 더 손대지 말고 대신
다른 거 공부하라. 다른 거. 다른 거, 민법을 더 많이 했다 해서 올해 시험에 더 잘 나오고 그러지 않는다고. 오늘 수업 시간에 공부한 거. 그리고 여기서 끝내고 집에 가서 복습 딱 한 번만 해라. 그리고 시험 볼 때 한 번 더 본다. 그러면 3번 볼 수 있잖아? 또 자기가 또 시험장 갈 때 또 한 번 보고 그러면 반복 효과를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동차반을 시험장 가서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채권 총론부터 보는데 오늘 중요한 부분은 일단 채권의 대입권하고 동시항변권 관련된 부분이에요. 동시항변권은 해제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동시항변이 있으면 지체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 동시항변을 깨뜨려야 된다라는 식의 논의를 해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고 다른 시험에도 많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 중에 채권의 대입권하고 동시항 관련된 해제와 연결시켜서 이 부분은 꼭 보셔야죠. 자. 281페이지가 이제 채권법의 채권 총론부터 시작하는 건데 쭉 넘기셔서 채권의 목적으로 간다. 채권의 목적 관련해서 자, 효과, 특정물 채권, 특정물 매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간지음가 하나 있어요. 효과 부분에 그 부분을 하나 체크해서 본다. 그러니까 제가 찍어드리는 그 부분만 일단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동차반은 전체적인 이제 흐름은 보시되. 암기하고 숙지하는 부분은 체크해진 부분만 보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믿고 따라오라. 믿고 따라와라. 양을 늘리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의 성간지음과 관련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봐 주시는 거예요. 먼저 374조 조문 있죠? 조문 체크해 두시고 나중에 조문 확인해 두시고 위치 파악해 두시고 그래서 답안지에 쓸 기회가 있으면 그 조문 찾아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목적물, 특정물 매매와 특정물 인도와 관련해서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지위를 보존해야 된다. 자, 이거와 관련된 나중에 이제 쓸 기회가 있을 게 임대차 목적물이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차인이 임대한테 목적물을 인도해 줘야 되잖아요. 자, 이때 임차인은 성간증을 부담한다. 임대한테 목적물 인도해 줄 때까지 물론 임대인의 보증금 받을 때까지 동시한번 정할 수 있죠. 그러면서 임차 목적물을 임대한테 인도해 줄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문으로 보존해야 된다. 자, 임차의 성간증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 쌍방이 귀책 사유 없이 목적물이 소실됐을 때도 임차인이 성간증을 부담한다. 임차인이 성간증을 다 했다고 잊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논의하는 거예요. 나중에 임대차 갈 때 다시 한번 언급할 거다. 그래서 요거 하나 체크해서 봐주시는 거고 나머지는 안 봐요. 그 다음에 과실의 기속만 좀 볼게요. 자, 거기에 특정물 인도장소, 채무자의 목적 인도, 이건 객관식 할 때 공부하고 온 거야. 그것까지 다 세세하게 동차반 때 준비하고 할 수 없어요. 그건 나중에 기본 이론 강의할 때 그때 공부해도 늦지 않는다는. 이번에 동차해서 붙어 나가면 볼 필요 없는 거잖아. 근데 동차해서 못 불었다 하더라도 설사 다른 중요한 쟁점들을 미리 공부해 놨기 때문에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수월하게 챙겨갈 수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과실의 기속 부분인데 이행기 이전에는 물론 채무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채무자한테 기속한다. 이게 일반적인 이론인 거예요. 이행기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기속한다. 자, 그래서 매매 같은 경우는 587조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매매는 587조와 관련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또 그래서 그 밑에 한 편 이하에 간단하게 써놨고 옆에다가 페이지를 하나 적어보세요. 이 관련 내용 페이지가 296페이지에 296페이지 관련 내용이 한번 나오고 있고 그때 가서 또 언급해 드릴게요. 296페이지 그 양가로 2번 목차화하는 얘기죠.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이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487페이지 우리 기본 교재 487페이지 하단에 있는 매매의 법률 효과 목차 1번 그 다음에 488페이지 2번 동시관계 여기 관련된 내용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587조 한번 조문을 확인해 볼게요. 587조 이게 587조가 객관식 또 잘 물어보는 조문이잖아요. 조문이 이렇게 됐어요.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서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 기속한다. 그렇죠? 매매 계약이 있어도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사용이 과실 그건 매도인한테 기속한다. 어렵지 않지? 자, 문제는 매수인이 매매 대금 다 줬을 때예요.
자, 매수인이 매매대금 다 안 줬다면 당연히 매도인이 인도 안 했을 것이고,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목점 인도 동시하게 있을 거니까. 근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목점을 인도 점유하면서 사용했다면 그런 경우에도 과실이 매도인한테 있다고 볼 수 있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매도인의 그 사용 관련해서 과실은 뭐예요? 부당이득이죠. 요 관련 파일도 있죠? 어렵지 않고. 자, 거의 됐지. 자, 그러면 그 다음 것도 조문을 읽어볼게요.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한다. 원래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은 서로 동시관계에 있어요. 따라서 동시관계에 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그 이자 청구할 수 없어요. 물론 이자가 이게 지연손해금의 의미를 볼 수 있는데 원래 이자 청구 못해요. 서로 동시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도인의 목점을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동시관계에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여기 이자라고 표현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지연손해금 의미를 갖는다고 봐요. 그래서 지연손해금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 청구 못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매도인이 매수인의 목점을 인도해 줬다면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 청구가 가능하죠. 왜? 상대방의 매수의 동시면이 깨지니까.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매도인이 목점을 점유하고 있으면 매도인이 과실수권이 있는데 다만 매수인이 매매대금 다 지급했을 때는 매도인의 점유했다는 과실은 매수인한테 이전해주기 때문에 부당에 빠른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매수인 관련해서 매매 목점을 매수인한테 인도해줬다면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매매대금 청구하면서 이자 상당의 지연수금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얘기를 읽어보면. 자, 그러면 매수인은 뭐 할 수 있는가? 목점을 인도받으면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즉,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매도인이 과실권이 있는데 매수인한테 인도줬다면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설사 매매대금 다 안 줬다 하더라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사무관 승인시험에서 2차 시험으로 물어봤던 문제야. 매수인이 잔대금을 다 안 줬어요. 그런 상태에서 목점을 인도받았어요.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했어요. 이때 이렇게 물어봤어.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과실에 따른 부당에 따른 청구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안 된다고요.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인도받은 자야. 점유할 권리가 있어. 해제되지 않는 한 점유할 권리가 있고 과실수권이 있다. 대신 과실을 취득한 대신 매도인한테 뭐 해주던다. 매매대금 잔금 지급해줘야 되고 그에 따른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된다. 원래는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은 없는데 인도받았으니까 인도받아서 과실을 수취한 대신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은 반환해 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것도 좀 더 읽어볼게. 그래서 인도받았다면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게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다. 그러면 대금의 지급에 기한이 있으면 설사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기한이 있으니까 기한까지는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 지급할 필요 없는 거죠.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숙지해 주시고 제가 설명한 것이 이해가 됐다면 282페이지 하단에 있는 볼드체 언저리를 읽어봐 주시고 296페이지에 있는 제가 체크해드린 부분, 그 다음에 487페이지 체크해드린 부분을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숙지해 주셔라 라는 거예요. 자, 283페이지 종류 채권은 안 본다. 다 넘기고 금전채권. 금전채권 관련해서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여기만 체크해 볼게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이행기 안에도 지연손해금. 이것도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금, 지연손해금 이런 얘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원금, 지연손해금인데 우리 시험에는 요 285페이지 지연손해금 이율과 관련해서 원금의 이자 약정이 있을 때 지연손해금 이율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법정 이율보다 낮은 약정이 있을 때, 법정 이자보다 높은 약정일 때 지연손해금 이율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요게 우리 법무사 시험에서 한번 2017년도쯤에 출제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법원행시는 2020년도에 이와 유사한 문제를 우리 시험보다는 좀 난이도가 낮아요. 법원행시인데 법원행시는 난이도가 들쑥날쑥해요. 높았을 때도 낮을 때 있고, 그것을 법원행시에 출제한 바가 있고 우리 그 강의한 사례편에도 그 관련 쟁점이
관련 쟁점이 채권 총론 사례편 이제 가보시면 210페이지 그 법원행시 2020년도 문제를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설문 1번이 요금 우리가 지금 요거 공부하려고 하는 요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법무사 시험에 한번 출제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우리 시험의 가능성은 좀 낮아져 있어요. 다만 그 박스 판례를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법무사 시험에 물어봤던 쟁점을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박스 판례를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능성이 있어요. 난이도가 좀 있어요. 자, 우리 법무사 시험에 이런 걸 물어봤어요. 갑이 을한테 1,000만 원, 1,000만 원을 빌려줬다. 1,000만 원 대여금 채권이죠. 대여금. 물론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서 변제기를 알려줬어요. 돈 빌려준 날짜와 대여일이죠. 대여일 하고 변제기를 알려줬어요. 변제기는 확정기한으로 우리 시험은 알려줬어요. 단순한 식이 좀 어렵지 않게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하고 을은 이제 일반인 상인이 아니고 일반인으로서 대여한 날 이자 약정을 별도로 안 한 거예요. 자, 이자 약정을 안 했다면 이자 청구 못 해요. 개인 간의 소비대차, 금전 소비대차는 대여금 채권은 이자 약정을 안 했으면 이자 청구는 못 하고 다만 이자 약정을 안 해도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은 여기가 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이죠. 지연손해금. 여기는 이제 이자고 여기는 지연손해금이죠. 즉 지연손해금, 지연이자 같은 말이에요. 지연이자. 지연손해금, 지연이자 같은 말이야. 이자하고 지연이자는 다른 거예요. 이자는 3년 소멸시효인데 지연이자는 지연손해금 성질이 같기 때문에 원금 채권 성질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질 수 있어요. 이자는 무조건 3년 소멸시효고. 그러니까 이자하고 지연이자하고 다른 개념이라는 걸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대여한 날 이자 약정이 없었어요. 그러면 원금 청구하면서 이자 청구는 못 할 거야. 하지만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있죠. 몇 프로? 5%. 민사라면 법정이자 지연손해금. 설사 이자 약정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근데 이자 약정을 법정이자보다 높게 약정이율이죠. 법정이자는 민사는 5%야. 그보다 높게 6%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 지연손해금도 몇 프로냐? 6%다. 이런 얘기죠. 어렵지 않지? 근데 법정이자를 약정이자를 법정이자 낮게 약정했어요. 3% 약정했어요. 그럼 여기 몇 프로냐 이 소리냐? 여기 몇 프로냐? 여기도 3%냐 이 소리야? 아니다. 최소한대로 법정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 이자 약정이 없어도 지연손해금 법정이자 상당히 청구할 수 있었으니까 법정이자 낮게 이자 약정을 하더라도 여기는 법정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 5%다. 자, 그렇지만 여기도 3% 약정하고 여기도 3% 약정할 수 있니? 그거 된다? 그것도 여기도 3% 약정을 별도로 했어. 된다 해서요. 법정이자 낮게. 여기 3% 약정할 수 있듯이 여기도 3% 약정할 수 있다. 사적 자치로서 여기 가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어렵지 않죠? 자, 이것을 해제로 말을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 물어봤던 스타일의 문제. 그 얘기가 이제 박스 위에 있는 판례 내용을 갖고 이제 공부해 두는 거죠. 요게 이제 먼저 선행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랬다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갑하고 우리 여자가 매도인이에요. 요 을은 매수인이에요. 박스 판례는 해제와 관련된 판례예요. 해제와 관련된 판례. 그래서 그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는데, 자, 계약금 1,000만 원 받았다고 가정할게. 1,000만 원. 1,000만 원 계약금 받았다. 단순화시킬게. 중도금, 잔금 아직 지급 안 한 상태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두 사람 사이 매매가 해제가 됐어요. 해제됐어요. 해제했으면 서로 원상회복 의무 있죠? 만일 을이 갑으로부터 뭐 아무것도 인도받은 게 없다면, 뭐 반환할 게 없다면, 을이 반환하면 없고 갑의 을에 대한 반환만 있는 것이죠. 이게 매매가 해제가 됐다면, 그럼 1,000만 원 반환해 줘야죠. 자, 이때 이런 판례 있지? 해제와 관련해서 매도의 의무와 매수의 의무가 동시에 있든 없든. 자, 이건 없는 경우야. 근데 있을 수도 있어. 인도받은 게 있다면. 있든 없든. 갑의 을에 대한 계약금 반환 관련된 이자는, 여기 이자가 548조에 가보시면 이자 계약금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해 줘야 되잖아요. 따라서 요 이자의 성질이 뭐다라고 말해요? 부당이득 성질이다. 부당이득 반환 성질이다. 즉 1,000만 원에 대한 계약금
원상회복으로 돌려주고, 물론 원상회복 성질도 부당의 성질은 가져요. 하지만 요 이자도 역시 부당에 따른 성질이다. 즉 지연선해금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거죠. 동시항변이 있든 없든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 계약금 반환해주면서 받은 날로부터야. 다음 날 아니야. 그것도 조심해야 돼. 받은 날로부터야. 그 받은 날로부터 이 법정이자 상당의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해준다. 자, 아무런 이자 약정 없었다 하더라도 아무런 이자 약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법정이자 5% 상당의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해준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요 이자 요걸 여기다 떠올릴 수 있어요? 대여일. 대여일. 아니, 대여일. 해제일. 해제. 해제하게 되면 받은 날로부터죠. 원상회복 관련해서 해제하게 되면 해제일이 아니야. 해제하게 되면 받은 날로부터 1,000만 원 돌려주면서 뭐 법정이자 상당의 5% 반환해준다. 5% 반환한다. 별도 이자 약정 안 해도 5%다. 5%다. 대여금 채권은 달라요. 이자 약정은 청구 못해. 근데 요 해제와 관련해서 이자 약정 안 해도 5% 법에 규정돼 있어. 법에. 그게 법정이자야. 법정이자. 그럼 지연선해금은 몇 프로인가? 법정이자가 이자가 5%인데 이게 부당에 따른 성이 지연선해금이 아니라 했잖아. 그러면 지연선해금은 몇 프로예요? 몇 프로? 역시 5%. 금방 한 거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대신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를 정했다면 변제기 다음날 지연선해금인데 그럼 이때 이자와 관련된 성질이 어느 시점에 지연선해금이 되냐라는 거예요. 부당에 따른 채무의 성질을 봐야죠. 부당에 따른 채무의 가장 성질이 뭐야?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권 채무예요. 따라서 언제 지연선해금이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거야? 청구한 때죠. 청구한 때. 이게 청구한 때. 요 시점. 청구한 때. 정확하게는 청구한 다음날. 여기는 해제한 다음날, 받은 다음날 아니야? 받은 날부터 청구할 때까지 이자. 청구한 다음날부터는 지연선해금. 부당에 따른 성질이니까.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5%다. 근데 만약 여기 당사자가 6% 약정해서 할 수 있지? 우리 해제가 되면 계약금에 대한 이자는 6%로 하기로 하자. 그렇게 약정하는 건 드문데 그렇게 할 수 있어. 했다면 여기도 6%. 근데 당사자가 또 이럴 수 있지? 아 이거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3%로 하지? 약정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법정의자보다 낮게 당사자가 특약으로 약정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럼 여기 몇 프로? 5%. 최소한 이 지연선해금은 법정이 상당 5%니까. 근데 여기도 별도 3% 약정할 수 있나? 할 수 있어. 그럼 똑같은 아까 대여금 채권 확정기한 이거 똑같은 법리가 적용되는 거야. 주의할 점은 이렇게 받은 날로부터 이자라는 거 별도 이자 약정이 없어도 민수 법정이자 또 지연선해금 청구한 때부터다. 청구한 때. 근데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어. 이게 조금 어려운 건데 만일 갑이란 자가 계약금 받으면서 을한테 목적을 인도해줬다고 하자. 인도. 그러면 인도해주면 해제와 관련해서 원상회복 의무 있죠? 1,000만 원 돌려줘야 되고 인도받은 목적을 돌려줘야 되죠. 물론 사용이익도 돌려줘야지. 원상회복이니까. 받은 이익 전부 반환이니까. 자 이때 인도하고 1,000만 원이 서로 무슨 관계 있어요? 동시항이 있죠. 물론 동시항이 있어도 요건 이자 성질이다. 그리고 이자가 역시 동시항변이 있어도 청구한 때 지연선해금 성질이다. 근데 또 하나 주의할 점이 뭐라고? 인도 받았으니까 서로 동시항에 있는 분이 있는 상황이 생겼으면 단순히 청구했다고 해서 지연선해금이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동시항변을 깨트리기도 해야죠. 그러니까 인도받은 물건도 돌려줘야죠. 안 받으면 이행 제공해야죠. 그래서 돌려주는 의미로서 이행 제공하면서 청구죠.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 하나가 더 뭐가 들어가야? 인도도 해줘야죠. 인도. 그래야지 상대방의 동시항을 깨트리니까. 동시항을 깨트려야 지연선해금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도받은 물건이 없다면 그냥 청구만 하면 되는데 인도받은 물건이 있다면 동시항변을 깨트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 물건을 제공하면서 청구. 그러면 지원. 그러면 요 이자 지원 시점을 갖고 따질 때 이게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동시에 받은 목적물이 있다면. 그래서 묻는 말에 따라서 답을 작성해 주시는 거. 받은 게 없다면 청구한 다음 날부터 지원선해금. 여긴 청구한 다음 날이야. 청구한 다음 지원선해금이라고 청구한 다음 날. 여기는 받은 날로부터고 이자고. 그리고 인도받은 게 있다면 동시에 깨트리기 때문에 인도받은 물건도 상대방한테 이행 제공해서 돈을 깨트리고 청구.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런 게 박스 판례에서 주의할 점이다. 읽어봐 주시면. 그래서 해제와 관련돼서 문제를 끌어내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법리를 기억해 두시고 285페이지 가볼게요. 관련 문제와 관련해서
그 286페이지 그 상단에 있는 관련 판례 있는데 그건 우리 법무사님이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손해배상 이율 약정이 일종의 위약금 약정, 손해배상 예정이고 이때 부당이 과다하면 감액할 수 있는데 감액할 때 이율 비율로 손해배상 예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그 액을 감액하는 거잖아. 그런 것이지 비율을 감비하는 거 아니다라는 뜻. 그러니까 그 손해배상 비율을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감액하는 거다. 그런 식의 논의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이율 약정을 했던 것이 일종의 위약금 약정이다. 손해배상 예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관련 문제는 동그라미 1번 잊으신 부분 세 줄을 읽어볼게요. 금전채무 지연손해금 채무는 금전채무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로서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무다.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무다. 따라서 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언제라고? 손해배상 지연손해금 발생의 시점이 언제라고? 청구한 때다. 청구한 때인데 정확하게는 청구한 다음날. 그러니까 상대방이 청구받은 다음날. 정확하게. 그렇죠? 청구한 때라고 돼 있지만 청구받은 때라고 돼 있지만 정확하게는 청구받은 다음날이겠죠. 자, 그 밑에 볼드체는 안 보셔도 되고 그 볼드체 또 판례 넘버 바뀌는 분이 한 편 이하 있죠? 거기를 가볼게. 원금 채권하고 지연손해금 채권 별개의 소송물이다. 따라서 원금 채권, 지연손해금 채권. 자, 지연손해금 채권을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몰아서 확정된 지연 채권. 즉, 언제부터 돈 받은 날부터 인도받을 때까지 금전을 지급할 때까지 얼마나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잖아요. 보통 판결 주문이. 근데 그때까지 그 지연손해금을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럼 확정된 지연손해금 얼마가 나오겠지. 금액이 나오겠지. 자, 그 금액을 별도로 청구하는 거죠. 원금과 별도로. 그러면 그 확정된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청구할 때 그 확정된 지연손해금에도 또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잖아요. 자, 그 확정된 지연손해금은 신소비율이다. 신소비율. 신소비율이 어떤 신소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소 확정될 때 소처법상의 비율이다. 원래 소송 촉진이나 특례법상은 소장 부분 송달인 다음 날부터 현재 현행법상 연 12%잖아요. 자, 그러면 애당초 원금 소송 판결받을 때는 그 당시 때는 연 20% 있을 수 있어. 지연손해금이. 근데 법이 바뀌는 시점 2019년도쯤에 5월 1일쯤에 이게 바뀌었는데 소처법이 그때부터는 연 12%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국법상의 그 옛날 소송 제기할 때 그 비율로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따지는 거예요. 근데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그 신소 제기할 시점, 그 시점 소처법상의 이유를 따지는 거다. 여기 신청서류라든가 민법의 청구취지 내지 이런 거 물어볼 때 이게 물어볼 가능성이 있어요. 기억해 두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동그라미 2번도 가볼게요. 동그라미 2번. 소처법상의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신소 제기할 소처법상에, 그러니까 현행법상은 연 12%죠. 자, 소장부는 다른 것도 연 12%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그렇게 적용할 때 그 소처법을 적용하려면 확정된 지연손해금 원금을 같이 동시에 청구해야 돼. 그래야지 그 적용을 받아요. 근데 이런 경우 어떠냐 이 소리야. 동그라미 지금 2번을 보고자 하는 건데, 동그라미 2번은 이런 거예요. 갑이 을에 대해서 A라는 원금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A라는 원금이 있었고, B라는 지연손해금이 있었어요. 근데, 요 갑이라는 사람이 요 원금은 병한테 양도 안 하고, 요 확정된 지연손해금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액을 확정한? 요 확정된 지연손해금이야. 확정된 지연손해금을 양도해줬어요. 자, 그러면서 여자가 확정된 지연손해금을 요 A는 원금은 양도 안 받았어요. 확정된 지연손해금만 양도 받았어요. 그러면서 요 확정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면서 여기에 C라는 소적법상의 지연손해금, 물론 신소 적용할 때 연 12%죠. 이렇게 청구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소자물성 다른 날부터 확정된 지연손해금, 그에 대한 요 지연손해금은 소적법상의 12% 현행법상 기준으로, 신소 기준으로, 신소 제기할 때 기준으로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소송 제기하다가 확정된 지연손해금을 소치하했어요. 소치하. 그럼 요것만 남게 됐어. 이럴 때도 연 12% 적용받냐? 안 된다. 소적법 이럴 때는 적용받다. 그럴 때는 이때는 법정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 5%다.
이렇게 보면 판례인 거예요. 그래서 요 지연수령금을 5%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원금을 소체했다면 이런 뜻인 거예요. 어쨌든 소처법상의 연시표는 더 이상 저격받지 못하게 된다. 요것까지는 알아두셔야 돼. 그럼 얼마만큼 지연수령금이냐? 법정이자 상당의 5% 지연수령금은 인정해줬어요. 이런 얘기지. 자, 동그라미 3번 뭐 어려운 거 아니고 소처법상이 이행 청구 소송에서 연시 12% 적용받는 것이지 이행 청구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확인해서 채무 불존재 확인해서는 적용 안 된다. 287페이지 이자 채권으로 가보시고 287페이지 동그라미 3은 안 본다 이 소리인 거예요. 객관식이다 이 소리지. 객관식. 이자 채권을 가보면 이자는 좀 전에 말했듯이 3년 소멸시효고 지연이자, 지연선해금, 지연배상이라고도 말해. 지연이자, 지연선해금, 지연배상. 다 같은 말이야. 자, 이런 것은 원본 채권 성질에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진다. 자, 이자 채권이든 지연이자 채권이든 원본 채권이 소멸하면 원본 채권의 소멸시효가 원본 채권의 소멸시효의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이자 채권이든 지연이자 채권이든 다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지분적 이자 채권이라 하더라도 보통 기본적 이자 채권, 지분 이자 채권 이런 표현을 쓰죠. 지분적 이자 채권은 어느 정도 독립성이 있는 이행기가 도래한 이후에 이자 채권을 지분적 이자 채권이라고 말하죠. 그런 것도 다 아직 변제 안 받았다면 원본 채권이 소멸함에 따라 다 함께 소멸한다. 소급표가 있기 때문이다. 소급표 관련 규정 167조라든가 아니면 183조 이런 것도 같이 기억했습니다. 물론 183조는 주된 권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주된 권리가 원금이고 종된 권리는 이자 내지 지연이자 채권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어렵지 않아? 288페이지 이자에 대한 규제 변천. 자, 이자 제한법 또는 대부업법 이런 것들이 변천이 있었어요. 자, 그런 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자,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 반가로 이번에 가보면 103조 적용 문제. 103조 적용 문제. 자, 이자 제한법의 최고 제한율을 초과하는 약정이죠. 원래 현행 기준으로는 이자 제한법의 최고 제한은 대통령으로 정하는데 이 대통령 정하는 이 최고율은 20%예요. 현행법상. 현행법상 20%라고 일단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20%를 초과해서 이율을 약정하는 거야. 물론 연 20%. 자, 연 20%를 초과해서 30% 약정을 했어. 그러면 제한일을 초과한 10% 상당액이죠? 요 부분은 103조 위반이다. 자, 103조 위반이면 불법원인 급여 문제가 생기죠. 불법원인 급여로서 원래 반환 청구 안 되는 거죠. 다만 우리 판례는 반환 청구 된다 그래요. 불법원인 급여에 단서를 적용시키거나 유추 적용시켜서 반환 청구 가능하다. 즉 수익자에게만 불법성이 있다든가, 즉 대부업자 또는 돈 빌려준 대여자 한테만 불법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 대여자, 대부업자의 불법성과 수령자, 그 채무자죠. 그 빌려준 차용이겠지. 불법성을 비교해서 대부업자, 대여인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다면 그럼 103조 위반이면서 불법이 급여면서 740조 단서를 적용시킨다. 그 단서에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반환 청구할 수 있으니까 상계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흐름을 답안지에 쓸 수 있으면 되겠어요. 반환 약정, 제한일을 초과하는 부분. 현행법 연이 20%라고 무효다. 무효, 불법인 급여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740조 본문이 아니라 단서, 적용 내지는 유추적. 이런 말을 써주시면 돼요. 답안지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반환 청구 있으니까 상계도 가능하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동그라미 2번을 가볼게요. 288페이지 동그라미 2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제한일을 초과 약정한 것만 갖고는 형사처벌은 안 받아요. 하지만 제한일을 초과해서 만일 지급했다면, 그래서 지급 받아갔다면 대부업자가 그러면 형사처벌 받아요. 제한일을 초과해서 약정한 것만 갖고는 형사를 받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한일을 초과해서 지급 받아갔다면 그 받아간 사람은 형사처벌도 받는다. 자, 형사를 받으니까 뭣도 청구할 수 있어. 차용인은 그자한테 부당이익반환 청구도 가능하지만 불법 손배 청구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이때 이런 얘기를 해. 부당이익반환 청구권이 인정이 되니까 결국 불법 손배는 별도 인정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경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동그라미 2번 판례다. 어려운 건 아니잖아? 자, 동그라미 3번. 선의자 공제와 관련된 판례인데, 이게 법원 승시시험에서 좀 어렵게 출제한 바가 있고, 이 관련 판례가 지금 몇 개 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물어볼 가능성이 있어요. 선의자 공제에 관한 문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이걸 설명해 볼게.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1억 원을 빌려줬다. 1억 원. 대여인. 그 다음에 여기 사람이 차용인. 이런 얘기죠. 그 제한일을 이제 초과해서 약정한 부분은 무효인데, 초과 받아간 것은 무효로서 반환청구할 수 있는데, 이 선의자 공제, 원래는 이제 요 차용증상의 대여금은 1억 원인 거예요. 계약서상의 차용금은, 대여금은 1억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수령해 간 금액은 얼마냐면 8천만 원이에요. 왜? 선의자 명목으로다가 또 공증료, 이런 것들, 비용을 미리 다 차감하고 뺀 나머지, 그러니까 선의자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한 꼴이죠. 그리고 8천만 원을 받아간 꼴이에요. 실제로 이 사람이 수령 금액은 8천인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재재헌법의 제한일을 초과했느냐, 초과하지 않았냐, 이 2천만 원 지급한 부분이 약정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령한 금액 갖고 따진다.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갖고 변제기까지 이자를 쭉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8천만 원에 연 20% 계산해야 되겠죠. 최고 제한율을. 그 최고 제한율을 초과해서 받아간 부분이 생겨났다면 그 부분은 반환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이런 기준을 삼을 때 실제로 수령한 금액 갖고 적정 이자율을 계산해낸다. 이 변제기까지. 그런 다음에 여기서 적정 금액이 예를 들어서 1,200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얼마를 초과해서 받아간 거예요? 800을 초과해서 받아간 거죠. 800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지. 반환 청구할 때 공제주장, 상기주장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 공제주장할 때 8천에서 공제할 거냐? 1억 원에서 공제할 거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당초 원본에서 공제한다. 당초 계약 원본. 원본이 차용금 1억 원이었잖아. 계약서상에. 여기서 공제한다. 그럼 얼마 공제되는 거예요? 800을 공제하니까 9,200이 실제로 변제기까지 이 사람한테 갚아야 될 금액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거 갖고 이제 다시 또 이자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제기까지 남아있는 금액을 계산해낼 때 적정 이율을 수령한 금액으로 계산하고 선의자 명목을 초과받은 금액을 계산한 다음에 그 차액을 8천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1억에서 공제한다. 그래서 변제기까지 이 사람이 갚아야 될 금액은 얼마인 거예요? 9,200인 거예요. 8천에서 공제할 게 아니라고. 8천에서 8억 공제해서 7,200을 변제기까지 갚아야 이게 아니란 얘기야, 제 말은. 이걸 이해하시면 된다. 선택제권은 안 본다. 여러분도 안 보셔도 돼요. 동차 때는. 나중에 기본 올해 시험이 떨어졌다면 만일 그러면 그때 가서 공부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올해는 동차를 노린다 생각하고 일단 난 민법에서 손해볼 생각은 없다. 이렇게 공부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혹시 안 되더라도 내년에 이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득을 먼저 공부한 것에 이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책을 다 일일이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된다고. 자, 그렇게 그리고 15회 그 짧은 시간 내에 다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정리해서 갈 수가 없어. 지금 제가 하는 것도 사실 많아. 자, 채권의 효력으로 넘어가셔서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 규정은 우리 민법에는 390조에 있어요. 자, 채무불이행, 그에 따른 이제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이 해야지 않고 있을 것, 이행기에 보통 이행 안 하겠죠. 채무자에게 고유과실이 있을 것, 위법할 것, 상대방이 뭐 동시항변 등이 없을 것 이런 것들이죠. 채무자에게 책임능력 있을 것. 이게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에 관한 요건이야. 자, 390조를 활용해서 쓰실 수 있으면 되겠어요? 물론 이 채무불이행의 일반 요건보다 좀 더 구체화된 내용들은 뭐예요?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이죠. 요 세 가지가 큰 테두리 속에 있는 채무불이행에는 큰 테두리 속에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이죠. 그래서 이행지체의 일반 규정은 390조예요. 좀 더 구체화된 규정은 뭐예요? 544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조문이 다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390조, 540조. 이런 거 조문을 섞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요건 관련해서. 이행불능도 역시 큰 테두리 속에는 390조에 들어가 있는 거고
좀 좁게는 546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그 조문에 다 있는 것들이야. 이행 거절은 큰 테두리 속에는 역시 채무불이행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이니까 이행 거절. 조문은 별도로 없어요. 544조에 이행 거절이란 말이 있긴 있어요. 다만 그 이행 거절은 이행기 이후 이행 거절을 말하는 거예요. 즉 지체에 빠진 이후 이행 거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을 논할 때 독자적 유형으로서 이행거절을 논할 때는 이행기 전 이행거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행기 전 이행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이해해 주시고. 자, 이행보조자를 가볼게요. 이행보조자는 이행보조자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 나올 수도 있어요. 변호사 시험 문제에서 이행보조자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한 2022년도쯤으로 기억하는데 그때쯤에 그 시점쯤에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올 가능성도 우리 법무사님에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391조 조문을 일단 확인해 두시고 가능성은 좀 낮긴 해요.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보고 간다. 293페이지 객관식 공부할 때 기억을 더듬어서 390조 이행보조자의 피용자라 함은 채무자 의사에 관여하래 그 채무 이행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 족하고 동문에서 3번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으면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해 종속적인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의된다. 쓰시면 좋겠죠. 근데 역량이 안 닿을 수는 있어요. 쓰시면 좋겠는데 기득권은 쓸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동차반은 쓰면은 좋고 못 쓰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쓰면 조문을 쓰고 다만 최소한대로 동그라미 3번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다. 나머지 거는 버리더라도 동그라미 3번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건 아니다. 이 표현은 암기해서 쓸 수 있으면 되겠죠. 그게 무슨 실이겠냐면 임대인과 그 볼드체의 문제 있죠? 임대인과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성의 약정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을 줘 임대차 목적물의 시설을 수선하다가 그 도급받은 수급인이 과실로 목적물을 임대차 목적물을 소실시켰어요. 그럼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목적물 사용 수익 의무가 불능이 돼버리겠죠? 채무불이행이 되겠지? 이와 관련해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손해배상 묻는 문제인 거예요. 자, 그 임대인 채무자가 직접 채무불이행한 건 아니에요. 그 도급받은 그 수급인이 귀책으로 화재가 나서 목적물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럴 때 그 수급인을 이행보조자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 이행보조자. 물론 도급인하고 수급인 사이에 지시감독관계가 있으면 뭐예요? 노무도급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사용자, 피용자 관계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에 따라서 임차인은 피용자로서 불법 선배 750조, 사용자와 관련해서 750조 이렇게 책임 물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도급은 원칙이 뭐라고요? 지시감독관계가 없는 게 원칙이야. 따라서 지시감독관계가 없는 상황이라면, 노무도급이 아니라면 수급인한테 그렇게 이행보조자로서 또 도급인은 임대인은 채무자로서 이렇게 채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임차인은 도급인이 임대인한테는 채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수급인한테는 불법적 요소가 있다면 불법행위 책임도 물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럴 때 임대인의 그 도급인의 채무행 책임, 손해배상 책임과 그 수급인, 수급업자의 불법 수배 책임은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 이게 중요하다. 그런 관계라는 거. 그런 부진정 연대 채무 법리가 적용된다. 그 법리는 나중에 다수 당사채권에서 배울게요. 이런 거 있었잖아. 부진정 채무에서 절대효과, 상대효과 이런 거 있었잖아. 절대효과,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나머지는 상대효과. 가장 상대효과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 완성. 이게 가장 대표적인 상대효과죠. 또 면제. 이런 것도 다 상대효과죠. 자, 그래서 그 의미를 쓰실 수 있으면 돼요. 그건 나중에 이제 다수상세권에 좀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이때 그 또 부진체면에서 변제는 일부 변제도 절대 효과죠. 자, 일부 변제와 관련된 외측설 문제, 전압 판결. 그게 작년쯤에 우리 시험에 물어봤다고 볼 수 있죠. 그런 부분은 이제 가치가 좀 떨어진 거예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한동안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래서 그건 그때 가서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게 이행 보조자와 채무자 사이의 그 피해자에 대한 그 손해배상 책임은 부진정 채무 관계 있다라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신다라는 거예요. 293페이지 하단에 부진정 채무자 있죠? 그걸 기억해 두시는 거죠. 복이행 보조자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까지 2차 시험에 물어볼 것 같지는 않다. 일단 넘긴다. 복이행 보조자는 이행 보조자가 또 이행 보조자를 드린 거예요. 그건
일단 넘길게요. 294페이지 이행지체로 가볼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을 공부할 거예요. 채무불행이 한 다 유형들이야. 채무불행의 큰 테두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 이렇게. 여기 채권 총론에서는 주로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냐면 손해배상에 포인트를 맞춰요. 하지만 이행지체에 따른 효과가 손해배상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해제도 할 수 있잖아. 자, 그러니까 해제는 강론에서 주로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해요. 하지만 수험생은 그걸 구별하면 안 되고 이행지체에 따른 효과로서 해제권, 손해배상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해제, 손해배상. 즉 법정 해제라면 548조, 551조 이 조문이 거기에 관계되는 거잖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래서 이행지체에 따른 효과가 채권자 상대방의 그 선택인 거죠. 채무자의 채무행위에 따라서 해제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할지, 해제만 할지, 아니면 해제 안 하고 손해배상, 지연 손해배상 또는 전보배상만 청구할지. 이게 이제 채권자 선택인 거죠. 하지만 권리는 다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인 거죠. 상황에 따라 자기가 선택적으로 행사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행지체, 이행이 가능한데 해태할 거, 양가로이. 해태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해서는 이행기와 관해서 기한을 유예해 줄 수도 있죠. 관련 판례가 하나 있지. 이행지체에 빠지기 전에 원래 원인채무 이행기보다 뒤로 늦춰서 어음의 만기를 뒤로 늦춰서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음 만기일까지 원인채무 이행기도 뒤로 늦춰진다. 주의할 점은 지체에 빠지기 전에 어음을 발행해야 되는 것이지 지체에 빠진 이후에 어음 발행해 줬다고 해서 만기까지 유예가 되는 거 아니다. 이런 거 관련 판례 하나 보시면 되겠어요. 관련 판례 사법시험에서 한번 그 출제한 바가 있어요. 그 관련된 내용을. 자, 이행기가 도래했을 것, 확정기한부, 불확정기한부, 기한의 정함 채무. 우리 시험은 이행기 이후 지체와 관련해서 손해배상, 지연손해랑 관련해서 확정기한부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자, 불확정기한은 뭐 채무자가 기한이 들으면 안 돼. 막 객관식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주관식과 연결시켜서 본다면 양가로 답은 기한이 없는 채무. 여기에 주의해 준다. 기한의 정함은 채무. 기한의 정함은 채무는 그 387조 1항 2문에 380조 2항에 채무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때라고 되어 있어요. 좀 더 근데 정확한 판례 뭐야? 채무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로부터 지연손해금, 지체죠. 가장 대표적인 기한의 정함채가 뭐라고요?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지? 부당에 관한 채무. 가장 대표적인 기한의 정함은 채무다. 주의할 점은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 채권, 금전소비대차. 자, 이럴 때도 그러면 청구한 다음 날로부터 지연손해금이야. 아니지? 603조 2항이 있다. 청구받고 상당 기간 지나야지 지연손해금 청구다. 자, 일반적인 기한의 정함 채무와 관련해서 부당에 관한 채무는 청구받은 다음 날로부터 지체책임이야. 근데 금전소비대차는, 대여금 채권은, 소비대차는 청구받고 상당 기간 지나야 된다. 그래야지 지연손해금. 이유는 603조 2항 때문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은 불법행위 시부터다. 불법행위였다. 다음날 아냐? 이게 법원 승기시험에서 한번 물어본 바가 있어요. 우리 시험에 물어볼 수 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지연손해금은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겠죠. 불법행위한 날로부터다. 기억해 두시고. 다만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도받았어요. 채권 양도받은 거죠. 기한의 정함 채권을 양도받아서 양수인이 청구할 때 대항요건도 다 갖춘 상태에서 양도받았다면 당연히 양수인이 채무자한테 양수금 청구해서 상대방이 받은 날로부터 지체에 빠지겠죠. 근데 문제는 이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못 갖춘 상태에서 양수금 청구한 거야. 그런 와중에 소송 중에 채권 양도 통지로서 대항요건을 갖추게 됐어요. 그러면 양수금 청구와 관해서 채무자가 지체에 빠지신 언제냐 이 소리야. 소송 중에 대항요건 갖췄죠? 그러니까 소송 대항에 갖춘 시점. 그때부터 지체다. 그 관련 판례 있지? 요것이 다른 시험에 한번 출제한 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동시항변 관련해서 양가로 3번.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할 것. 요 관련 판례와 관해서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해야 된다. 만일 위법하게 되면 뭐예요? 불법 점유, 그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예요. 자, 근데 위법하지 않으면 뭐예요? 부당에 관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이제 잠깐 이제 살펴보면 관련 판례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 갑이 매도인이라고 가정할게요. 을이 매수인이에요. 매도인의 매수는 매매대금 채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매매 대금 채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때 매도인의 채권자 병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매 대금 채권에 대해서 채권 가압류 할 수 있어요? 물론 금전 채권 가압류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 매수인의 채권자 정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의 채권자 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을이 갑에 된 채권을 가압류할 수도 있어요. 이때 매수인 관련해서 매수인이 매도된 채권을 가압류하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가압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채권, 정확하게는 청구 채권. 이렇게 답안지에 쓰셔야 돼, 다 정확해. 보통 강학상 소유등 채권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답안지에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채권 이렇게 쓰시면 거기에 채권 가압류죠. 여기는 금전 채권 가압류고 여기는 소유등 채권 가압류죠. 그렇죠? 채권 가압류. 여긴 금전 채권 가압류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럴 때 차이점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쪽 왼쪽으로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형태 내지 세 가지 형태의 문제를 물어봐요. 첫 번째, 갑이 이와 같이 을을 상대로 매매대금 채권 이행 청구성을 제기한다면 법원의 판결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각하, 기각, 인용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아니면 일부 인용 이렇게 물어봐요. 답은 뭐야? 전부 인용이야. 전부 인용. 각하냐? 전부 인용. 즉 지급금지 명령이죠.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인 것이지 이행소송 판결받는데 지장을 주는 게 아니다 이 소리야. 그래서 갑의를 상대로 이행소송을 제기하면 그냥 법원은 기각이 아니라 각하가 아니라 인용이다. 인용 판결. 전부 인용 그것도. 일부 인용도 아니고 전부 인용이다. 조건부 판결도 아니다. 전부 인용이다. 그게 첫 번째 하나 시험에 잘 물어보는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원고 승소 판결, 인용 판결 난다 이 소리인 거예요. 왜? 집행 단계에서만 집행 못하면 못할 뿐인 거다. 판결 받는 데는 지장 없다. 또 하나 논의는 요 채권가 이 갑에 대한 그 매매된 채권에 이행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행기에 갑일한테 돈 달라고 말하니까 을이 그러는 거야. 너의 채권자가 매매대금 채권에서 가압류가 들어갔거든? 그건 나는 너한테 이행 못해. 라고 항변할 수 있는가? 항변 못한다. 이행기에 이행 안 하면 지체다. 가압류가 있으므로 이행 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가압류가 있으므로 지체를 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엇도 할 수 있다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이행기 이행 안 하면 해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을의 그와 같은 가압류가 있음을 이유로 나는 지체가 아니야 라고 항변할 수 없다 라는 뜻이기도 한 거고. 이 사람이 지체를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탁해야죠. 공탁해야 되는 것이지 그와 같은 이행기에 이행 안 한 것이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다. 가압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항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봐요. 자, 여기는 어때? 매수인이 매도한 소유권 청구를 승인했어. 그럼 법원의 판결은? 조건부 판결이다. 그렇게 쓰면 돼, 답안지. 결론 써주고. 이유를 써줘야지. 이유가 동차반이 좀 약할 수가 있어요. 왜? 답은 객관식에서 풀어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유가 약해요. 기득권자보다. 자, 이유는 간단하게 써주시면 된다. 이거야. 많이 장황하게 안 써도 돼요. 고득점은 안 나올 수 있어. 하지만 합격권에 들어갈 수는 있다는 얘기야. 합격권. 논거를 좀 써주면은. 논거? 왜 그러면 조건부 판결 내죠? 저지 못하는 이유가 을이 갑에 대한 소유권 이행기 청구성에서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은 의사진술을 망하는 판결이야. 따라서 단순 이행 판결을 내려주면 을이 집행문 부여받아가지고 그냥 등기가 버린다고. 그러면 이자를 해체. 여기는 판결 받아도 집행 못해. 그러니까 문제 없어. 가압류권자가 손해보는 바가 없어. 그런데 여기는 을이 판결을 받으면 단순 이행 판결을 받으면 그러면 집행부에 가서 등기에 가버린다. 이 채권 가압류가 등기부에 기대지 않기 때문에 등기에 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 해서요. 판결을 받으면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소유권 청구성에 따른 판결이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자를 해하지 않기 위해서 조건부 판결을 내려줘야 된다. 어떤 조건부 판결? 갑은 을한테 소유권을 이전하라. 이렇게 단순이행 판결이 아니라 정의 가압류 조건이 해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이게 이 청구 취지의 주문이에요. 갑은 을한테 소유권 절차를 이행하라. 라는 일부 인용. 자, 조건부 판결은 일부 인용이야.
조건부 판결. 상환이행 판결도 일부 인용이야. 조건부 판결. 여기서 조건부 판결. 이거 상환이행 판결 아니야? 또 그렇게 쓰시면 안 돼. 조건부 판결이다. 가압류 집행이 해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매도인은 매수자한테 소유권 절차를 이행하라. 이래야지만 유자를 해치지 않는다 이 소리야. 그러면 요거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서 물어볼게. 요 소유권 청구권에 가압류가 있어요. 근데 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가압류 통지서를 받아요. 그래서 알고 있어요. 가압류라는 걸. 법원은 몰라요. 그럼 법원한테 말해줘야 돼. 이 가압류가 들어왔거든요라고 항변 안 했다가 등기돼버렸어. 판결 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또 등기에 가버렸어. 그러면 정의, 을이나 무한테 등기된 거 말소시킬 수 있나? 말소시킬 수 없어요. 대신 정은 뭐 할 수 있어? 갑한테. 이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항변하라고 했는데 법률 규정에서 송달을 받으면 가압류 송달 받으면 요 사람이 항변해야 돼. 법원부 재판을 자료를 내줘야 돼. 가만히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요 사람의 의를 채권 침해한 거다. 따라서 병은 병을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이야. 채무행하냐? 불법 손해. 채권 침해에 따른 채권 침해는 어떤 규정? 민사집행법상에 요 사람의 자기의 의무를 이행 안 한 거예요. 따라서 법률 위반, 그에 따른 채권 침해, 불법행위,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불법 손배 청구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이후에 이런 을압으로 등기된 이후에 을과 갑 사이에 을이 잔대금 지급 의무가 불이행이 있었다고 가정하고 불이행이 있어서 법정 해제가 됐어. 그럼 법정 해제가 됐다면 소급표. 그러면 갑의 정에 대한 불법 손배 책임이 발생했는데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완벽하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해두면 이게 시험에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어요.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거.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해두셔야 된다. 자, 좀만 더 해볼게요. 295페이지 양가로 3번 그리고 추가해서 내가 295페이지 양가로 3번은 이쪽에 왼쪽에 추징해서 서술이 났어요. 근데 오른쪽 것도 같이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돼. 그래야지 정할 수 있다. 296페이지 그 효과분의 양가 1번 이행 지체에 따른 효과로서 손해배상 그 밑에 목조물 인도가 매도인이 매수자한테 목조물 인도해줬냐 인도해주지 않냐에 따라서 인도해줬다면 매도인은 매수자한테 매매대금 청구하면서 이자 상당 손해배상 청구했다. 앞에서 우리 본 바 있죠? 580조 설명하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지체에 따른 해제도 가능하고 297페이지 가볼게요. 동시항변권 문제죠. 동시항변권은 536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자, 발생 요건 동일한 쌍무계약에 대한 대가적 채무의 존재다라고 말하면서 동시항변권은 이행상 대가지행상 결론관 쌍무계약에서 보통 이행상 결론관계로서 인정된다고 하죠. 그러면 쌍무계약이 아닌 경우, 즉 동일한 쌍무계약이 아닌 경우, 그래서 발생 원인이 서로 다른 경우라면 동시항변이 있지 않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판례 별개의 계약이다, 별개의 원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세 가지 예를 들어놨어요. 임차인이 목조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목조물을 사용 수익할 의무 불이행했다는 손해배상 해지기로 약정 지연승인 별도 약정이죠. 임대차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거 아니야. 임대차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임차인의 목조물 임대차 종료하면 당연히 발생하겠지만 그때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 이게 당연히 발생하겠지만 보증금이 있었다면 근데 임대인의 목조물을 사용 수익할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하기로 약정 이건 별도 약정이잖아. 별개의 계획이잖아. 별개의 원인 따라서 동시항변은 있지 않다. 또 하나 볼트치의 부분이지. 도급인의 지체상금 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된 채권 동시항이 있지 않다. 왜? 지체상금은 뭐예요? 도급계약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게 아니야. 지체상금 약정이라는 별개의 약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지체상금 약정이라고. 그건 위약금 약정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수급인의 공사금 채권과 도급인의 지체상금 채권은 동시항이 있지 않다. 또 하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이죠. 자, 이때 임대차가 종료했을 때 임차인의 목조물을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이게 별개 원인이죠. 권리금 회수 방해라는 것은 임차인의 목조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의무와 동시항의는 건 뭐예요? 보증금 반환 의무죠. 보증금이 있었다면. 그런 것이지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권리금 회수 방해라는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 약정이다. 따라 동시항이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중에서 시험과 관련성이 좀 높은 것은
지체상금 관련된 문제예요. 지체상금. 이걸 보면 어떤 식으로 이제 그게 문제가 구성이 가능하냐면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갑이 을한테 요 도급인이고 수급인이고 요 갑을 을한 도급 채권을 이렇게 하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 이렇게 채권 양도가 있었다. 수급인이 도급인 채권은 뭐겠어요? 공사대금 채권이겠죠. 공사대금 채권을 이렇게 양도받았다. 그럼 양수금 청구하겠죠? 이때 양수금 청구하기 위한 요건이 갑이 양도인 통지해주거나 채무자가 확정일자 승낙. 확정일자 통지, 확정 승낙. 대항 요건이죠. 대항 요건 갖추는 시점. 이때 451조 2항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 통지 받을 때까지, 즉 대항 요건 갖출 때까지, 갖출 때까지 을이 갑한테 생긴 사유가 있다면 통지 받을 때까지죠. 반대 채권, 상계를 예를 들어 볼게. 반대 채권으로 이 사람이 상계하려고 해요. 근데 통지 받을 때까지 생긴 사유로서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말을 바꿔보면 통지 이후에 생긴 사유는 대항력을 갖춘 이후에 생긴 사유는 병한테 상계로 대항 못한다. 이런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란색 채권이 만약 이때 발생했다면 상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항력을 갖춘 이후, 통지받은 이후 451조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451조 이항 갖고 얘기하는 거야.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병한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지? 자동채권하고 후정채권하고 동시행관계 있는 경우죠. 자, 그럴 때 이걸 써먹는다. 이게 공사대금 채권이잖아요? 요게 반대 채권이 지체상금 채권이야. 상계할 수 있는가? 그 후 발생했다고. 안 된다. 동형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발생은 원래 안 되는데 동시행관계 있으면 되는데 동행이 없다고. 그럼 상계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법시험에서 이런 걸 물어봤어. 반대 채권, 대여금 채권이다. 대여금 채권하고 공사금 채권하고 동형 있어 없어? 특별한 사정은 없어. 따라서 대여금 채권이 이 이후에 발생했다면 451조 2항 반대서상 상계 안 돼. 근데 그것까지만 하면 이것도 따져봐야지. 동형이 있나 없나? 대여금 채권하고 공사금 동형이 있어? 없어. 특별한 사정 없나? 그러니까 어떻게? 원칙으로 돌아가서 상계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그런 식으로 이게 응용해서 물어본다고요? 이런 것도 물어봤어. 사무관 승인시험에서. 이게 하자보수 채권이다. 하자보수 손배 채권이다. 이렇게 물었어. 하자보수 손배 채권이 이때 발생했어. 451조 2항에 따르면 상계 안 되는 거야. 그 후 생긴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전에 생긴 채권이어야지 상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그 후 생긴 채권 상계 안 되는데. 근데 문제는 하자보수 채권하고 공무수 채권하고 동시에 있어 없어? 있지. 있으니까 어떻게? 그 후 취득한 채권이라도 상계할 수 있다. 이렇게 논의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동시항변을 응용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해제와 관련해서 지체에 빠지게 위해서 동시항변을 깨트려야 된다. 이렇게도 논의해 가지만 이렇게 동시항변권이 이런 식의 문제 엮여서 문제가 물어볼 수 있다.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물어봤어요. 이 가능성이 꽤 높은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동시항변권 마저 하고 또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